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이제 교육학의 기초편입니다. 1, 2월은 이제 기초편이라서 교육학도 이제 좀 단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기초편에서는 교육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교육학이 이제 복잡하잖아요. 우리 전공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학이 도대체 어떤 영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틀을 좀 1, 2월 달을 통해서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그 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나 용어들이 뭐냐. 우리는 공부할 때 그 핵심적인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이제 최근의 문제 추세도 그렇고, 용어를 이제 정확히 파악하는 거, 개념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초편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편 이게 단계적으로 하면 나중에 한 7월이나 8월쯤 되면 내가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향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1, 2월보다는 3, 4월, 3, 4월보다는 5, 6월이 뭔가 좀 나아지는 뭐 아는 것 같다. 뭐 막연하긴 하지만 뭔가 좀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공부도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향상이 되고 자기 실력이 향상이 되고 진보되는 것을 느낄 수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가 되는 거, 핵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아두면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이제 향상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린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쭉 한번 듣고 또 듣고 쭉 뭐 그런 계속 연속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는 걸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기초편에서는 교육학 이론들이 용어들이 많잖아요. 용어도 많고 그다음에 인물들도 많고 인물만 알아도 우리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잖아요. 올해 뭐 예를 들면 변혁적 지도성이 나왔는데 그건 번스하고 이제 마스인데 마스의 지도성을 써라 그러면 내용을 읽지 않고도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름을 이제 모르니까 내용을 아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론이냐 이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론과 그다음에 학자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알 사람 없어요. 중요한 영역별로 중요한 내가 네 얘기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꼭 이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 원리, 용어 이런 것들에 이제 충실하자 그래. 1, 2월 달은. 그다음에 이 교육학이 전체적으로 어떤 틀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틀. 그러니까 내 강의 방식은 그래요. 큰 틀을 먼저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구체적인 영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 이나 용어, 원리들이 이제 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이제 그 순서는 무슨 순서냐면 이것도 교육학에 다 나온다고. 우리는 머리 구조를 뭐라고 그래? 인지 구조라고 한다고. 인지 구조, 지적 구조, 사고 구조. 그럼 구조라고 하는 말은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큰 개념이 위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 개념, 소개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인지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큰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세부적인 걸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거든. 쉽대요. 이론에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 인지구조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학교에 가서 뭐 비교과도 있고 뭐 교과도 있지만 어쨌든 다 이제 수업들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지금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요 수업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교사는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알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큰 소망이 참 나 수업을 좀 잘하고 싶다 이런 게 큰 소망이라고. 수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잘하고 싶다. 그럼 잘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능숙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쉽게 아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수업이에요. 좋은 수업. 그러니까 그런 좋은 수업은 아이들 머릿속에 잘 구조화돼서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틀, 그런 방법이 필요해. 그런 교육학을 배우는 것이 교육학이라고 해. 그래서 교육학에서 이제 이번 기초편에서는 그런 데 이제 비중을 둘 거고, 자,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정신 교육을 좀 해야 되니까 정신 교육이 이제 중요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1월부터 시작하면 이제 11월 중순쯤 이제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11월은 뭐 거의 어영부영하다 끝나니까 10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 10개월 동안 우리가 승부를 봐야 돼. 그럼 10개월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지금 겨울이고 봄 오고 그다음에 여름 가고 이제 가을하고 이런 이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몸도 좀 뭐 어떤 때는 이제 축 처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잖아. 하루의 생활도 변화가 있듯이 리듬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1년 동안에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이제 극복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이제 지름길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 특히 이제 침체되어 있을 때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잘 이제 극복할 거냐. 이런 것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뭐 20년 넘게 이제 자기 몸을 꾸려왔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잘 끈기 있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계기 이런 게 이제 중요해서 요런 말을 이제 꼭 들려주고 싶은데 여기 이제 우리 잘 아는 사람 뭐 나폴레옹 보는 사람 없잖아요. 이분이 이제 한 말이 성공은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들어간다. 얼마나 이제 끈기 있게 노력하느냐, 1년 동안 쭉 이제 끊임없이 끈기 있게 노력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생존 인물에 지금 이제 살아계신데 빌 게이츠의 심리학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심리학자가 더크워스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성공의 핵심은 재능이 아니라 끈기와 노력이다. 자, 우리는 대학을 다 나왔고 교직 과목을 이수를 했고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능력의 측면에서는 뭐 누구나 다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 수험생들은. 다만 거기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하는 걸 이제 보면 나는 이제 많이 봤잖아요. 올해도 이제 뭐 한 5년 공부한 사람이 1차 합격했다고 이제 전화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한 사람도 합격을 했지만 그러니까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끈기 있게 열심히 노력하느냐 이게 가장 큰 성공일 것 같아요. 뭐 임용 시험이 뭐 대단한 재능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의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시험을 본다. 수험생들이. 그러면 비슷한 사람끼리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 그래.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동료들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별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잖아요. 성적에 큰 차이도 없는 거고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기복이 있을 때 이걸 끈기 있게 쭉 이제 연장해서 1년 동안 잘 끌어나가느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1, 2월 달에는 그런 이제 마음도 좀 잘 잡고 그다음에 공부에 이제 기초를 잘 이제 다지는 그런 시간. 물론 이제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지 거기에 심화 과정, 뭐 응용 과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훨씬 잘 이렇게 향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다고. 몸을 느껴야 돼. 내가 갈수록 뭔가 좀 아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공부가 되고 성공이 되는 거지. 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3월부터 옛날에 음악한 친구였는데 3월부터 시작했는데 막 갈수록 막 향상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눈 보면 알아요. 나는 뭐 강의를 딱 하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면 금방 알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 1, 2월 달에 보면 도대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막 하는데 이제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질문의 이제 수준들이 달라진다고.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엉뚱한 질문을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질문의 수준이 자기의 능력의 또 향상을 보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척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끈기 있게 쭉 1년 동안 지속하느냐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해. 이제 그런 마음을 잡는 시간이 1, 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기초, 기반, 어떤 것도 그렇죠. 가장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 기초. 그럼 교육의 기초는 뭐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용어, 개념, 원리들을 정확히 하는 거.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최근 추자가 그렇잖아요. 정확한 용어를 써라, 개념을 써라.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지 말고 모르면 뭐 강의 끝나고 또 질문을 하든지 해도 좋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해. 공부하는 자세가 이제 중요해. 요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니까 하여튼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는 출제가 과거에 선다형 문제에서 논술로 바뀌었을 때는 선다형은 참 지엽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와서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했다고. 도대체 한 번도 써먹을 필요도 없고 한 20년, 30년 만에 한 번 나올 문제들이 그냥 나와서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참 별 필요 없는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논술로 바뀌면서 큰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학 이론을 우리 요거 때문에 하는 거죠. 교육학 공부는 교육학 이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 교직 사례, 그러니까 학생들을 직접 다루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활동에 어떻게 응용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어렵지만 좀 이제 갈수록 교육학 이론을 배우면 이 이론을 어떻게 내가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들을 지도할 때, 아니면 학급을 운영할 때 직접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능력들을 이제 기르고 그걸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물론 이제 우리 같이 할 거지만, 그래서 항상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어떻게 응용할 거냐, 어디에? 교직에. 교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교직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한다 뭐 이런 뜻이라, 교직은. 그러니까 교사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이제 교직이라고 그래요. 교직. 하여튼 이 교직에 종사할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학 지식을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하도록 할 거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더 비중을 두니까, 그러니까 출제자도 교육학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 얼마나 내가 잘 알아서 실제 아이들한테 응용할 거냐, 이런 것을 비중을 두고 이제 출제를 하잖아요. 여기 출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또 뭐 상식적인 거죠. 이제 그런 능력을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알아두고 그렇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주면 돼. 물론 그 중에 핵심은 요 세 가지가 이제 요게 교직 활동이라고 그래. 우리가 교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 학습 지도 활동. 그 다음에 생활지도는 직접 아이들을 교과를 가르치는 이외의 이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당 업무 수행 능력.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교직의 구체적인 활동이기도 하고, 그럼 교사가 가져야 될 능력, 자질은 요 세 가지의 교사학습 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담당 업무 수행 능력. 요 세 가지가, 요거 나중에 이제 어디에다 써먹는 거냐면 논술에, 서론에 써먹는 거, 이런 거는 서론에 요걸 잘 풀어서 쓰면 서론 이제 근사하게 돼.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와도 요것을 서론에 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뭐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요것은 항상 교사의 자질 혹은 능력이다 그래. 역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량하면 교사학습 지도 역량, 생활지도 역량, 담당 업무 수행 역량, 아니면 영역은 뭐냐, 아니면 뭐 능력은 뭐냐, 항상 이렇게 활용해 주면 돼. 물론 요 중에서 가장 핵심은 교사니까 여기죠. 요거 교사학습 지도 능력, 여기 이제 핵심을 둬야 된다 그래. 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측면들 이제 공부해 줘야 될 거냐 하니까 요 한 네 가지쯤이라고 그랬죠.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여기 이제 우리 교육학 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이제 하는 것에 비중을 이제 둘 거. 출제의 관점이라는 뜻이죠. 포인트를 어디에다 둘 거냐. 이것도 다 여기에서 이제 발표된 건데. 그다음에 교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교직이잖아요. 가르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한다, 직업적으로 한다. 그래서 교직자 뭐 이러잖아요. 교사를 교직자 그런 말 쓴다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학습자를 잘 이해하느냐. 그러면 학습자를 잘 이해하는 교육학의 영역이 뭐냐면 교육 심리학이나 교육 사회학이나 교육 철학이에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영역이 학습자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영역에 해당돼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교육 심리학. 그러니까 우리 교육 심리학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줘야 돼. 그 밖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내용을 선정해서 조직해서 수업을 통해서 평가할 거냐. 물론 이제 시험은 여기에 대한 것이 비중이 더 많이 이제 출제가 되죠.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이제 응용할 거냐, 이런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 최근에 출제 이제 관점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간단한 건데, 사실 우리가 교육학이 워낙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이 교육학 이론들을 어떻게 여기에 다 응용해서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면 공부하는데 약간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교육학이 한 6가지 큰 영역은 이제 구분이 돼.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교직 과목을 이제 이수하면서 한 20학점 정도를 했는데, 그걸 이제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돼. 교육 사철학에 관련된 거, 물론 뭐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와요, 사철학. 근데 철학 같은 경우는 좀 우리 공부를 좀 해줘야 돼. 철학은 교육관, 교사가 형성해야 될 교육관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교육사는 그냥 서양 교육사 정도 할 거고, 좀 다행인 것은 논술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학습 부담 중에서 어느 영역에 제일 부담이 줄어든지 알아요? 한국 교육사. 한국 교육사 하려고 하면, 물론 지금 한국사 능력 시험은 봤죠? 힘들지.
그렇죠. 이게 도대체 한국사, 고대사 이런 게 나오면 참 헷갈리는데 옛날에 한국교육사 이 선다형 문제에서 한국교육사 나오면 죄다 틀린다고. 죄다 틀려. 뭐 사료 나오고 옛날 고려시대 뭐 교육제도, 조선조 교육제도, 뭐 과거제 이런 게 나오면 죄다 틀렸는데 이제 논술로 바뀌면서 아직까지는 한국교육사가 출제가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논술에서 한국교육사 출제가 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나는 이제 아예 빼버렸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통적인 철학은 좀 내가 할 거지만 신마가족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큰 부담은 없는 거예요. 사철학이 하는 영역이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교직 과목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하고 생활지도 상담. 요거 이제 중요하죠. 교육 심리학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이제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이고 심리학을 또 잘 공부해 줘야지 나중에 나오는 교수 학습 방법이라든지 평가에 또 응용되니까. 근데 심리학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영역은 아니죠. 교육 심리학. 근데 영역이 좀 이제 많아요. 그래서 학습 부담은 좀 있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영역은 아니다. 이 영역에 비해서. 그다음에 과거 이제 생활지도 상담 같은 게 참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상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3가지 정도 상담 이론만 공부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 이론을 응용한 예를 들면 행동주의 심리학, 또 행동주의 상담, 그다음에 인본주의, 그다음에 이제 인지주의 한 3가지만 이제 공부해주면 상담 이론은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아주 이제 세부적인 게 나왔는데 선다형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나오죠. 그다음에 교육 사회학도 뭐 우리 정시에서는 잘 안 나왔지만 뭐 추시에서는 몇 번 나왔지만 교육 사회학도 교육을 이해하는 중요한 바탕이 돼요. 그래서 요 3가지 영역은 교육의 무슨 영역? 개론의 영역이다. 개론이다 그래. 교육의 그러니까 교육학 개론이 아니고 교육의 개론.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의 개론적인 영역. 그러니까 역사 철학적인 이해, 심리학적인 이해, 사회학적인 이해. 이 3가지가 교육의 개론. 그러니까 한 3발이 되는 거 3발. 이 3가지가 교육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되는 3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사실은 공부를 해줘야 돼요. 뭐 순서는 어느 순서로 해도 관계없지만 그러니까 요 개론부터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모든 것이. 영어로 하면 아웃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웃라인 오브 에듀케이션. 교육의 개론이다. 그래서 이런 개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교사가 직접 수업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 이제 어느 영역이 되냐면 요거죠. 교육과정.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육과정.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과정과 평가가 이제 합쳐졌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과 평가가 이제 분리가 돼. 이제 교육과정도 그렇게 돼 있죠. 교육과정이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 거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뭘 가르칠 거냐 이런 영역이 교육과정이다. 그래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최근에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그래서 사실은 이거부터 하고 싶은데 심화과정에서는 요쪽부터 할 거고 기본과정에서는 요 순서대로 할 건데 하여튼 과정 그다음에 무엇을 가르쳤으면 학생들은 뭘 배웠느냐 요걸 확인하는 과정이 평가의 영역. 그래서 교육과정과 평가가 이제 합쳐졌는데 이건 이유가 있다고. 나중에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그 교육과정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 분이거든. 타일러라고 한 분인데 이분이 교육과정 속에 이제 평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대해서 한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요새는 평가가 이제 워낙 중요해서 교육과정과 평가를 이제 분리해 놓고 시험 문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가지수로 보면.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뭐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교육과정은 사실은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뭐 정도 하면 충분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하는 것에 그 다음번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뭐겠어요?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을 딱 결정을 했어. 뭐 학습 지도안이라든지 교과 지도안에서 이번 시간에 가르칠 내용을 어떻게 뭘 가르칠 거냐 하는 걸 편성을 했으면 다음번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방법. 그래서 이건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뭘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구성을 했으면 다음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가르칠 거냐. 교수법. 이 교수법이라고 그러니? 교수법. 이 교수법도 중요하죠. 어떤 방법. 사실 교육학은 원래 교수법에 이제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공부해주고 요걸 해야 돼. 이 순서가 바뀌면 이건 헷갈린다고. 그래서 요 교육과정과 평가, 교수 방법. 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죠. 교사한테는. 그렇죠? 근데 방법이 이제 워낙 많아서 방법이 참 이제 복잡해요. 근데 나는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탁 나눠서 방법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전체적인 활동이 어떠한 제도와 어떠한 틀 속에서 어떠한 기구 속에서 운영될 거냐.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행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영역이 뭐가 되겠어요? 요게 되겠지. 행정 및 경영. 그렇죠. 요거 그래서 이 행정 경영은 좀 나중에 공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교육의 강론이다. 그래. 강론이다. 세부적인 영역. 영어로 하면 이제 디테일하다. 강론. 이건 교사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교사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 그러니까 시험은 되게 이쪽에서 많이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비중은 이쪽에 더 많은 이제 강조를 두되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교육학의 교직 과목의 교직 과목의 교육학의 원래 교육학이라고 하는 큰 영역 중에서 교직 과목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교사 임용 시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다형 문제에서 여러분들 선다형 문제 나중에도 이렇게 이제 줄 건데 영역마다 이 영역에서 다 골고루 나왔다고. 예를 들면 처음엔 60문제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10문제씩 나왔어요. 10문제씩. 그다음에 이제 50문제로 줄어들면 한 7 내지 8문제 정도. 그다음에 40문제가 된 적도 있고. 그래서 했던 이 영역을 이제 벗어나질 않는데 근데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공부를 어디서부터 뭐부터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교육학의 순서대로 할 거예요. 교육학을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개론부터 하고 강론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 교육 과정이 이제 중요하지만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철학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이런 걸 안 하고 교육 과정부터 달랑 해버리면 심리학 지식은 모르고 심리학에 관련된 건 모르고 뭘 가르칠 거냐 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나 아이들의 요구 이런 것들도 심적인 요청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 안 하고 이걸 해버리면 이게 헷갈린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사회학 뭘 가르칠 거냐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10살 먹은 아이한테 뭘 가르칠 거냐 하는 얘기는 그럼 10살 먹은 아이가 발달 단계가 어떤 정도고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느냐. 이 사회의 요구나 사회의 필요, 변화 이런 것들도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거든. 그러면 이 사회학적인 이론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교육과정, 그건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편리하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슨 이론이 응용된 거냐면 심리학 이론을 거의 이제 응용한 거예요. 심리학 이론.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을 잘 알면 방법은 또 쉬워요. 행동주의 심리학에 근거한 교수법이 있고 인지주의 심리학에 근거한 교수법도 있고 요새 이제 구성주의의 교수법도 있잖아요. 협동학습 이런 건 다 구성주의 교수법인데 그러면 심리학에서 구성주의를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그런 이론들을 방법에 그대로 이제 응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걸 먼저 하고 나서 요걸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중에 나가서 어떤 책이 자 진짜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쓴 책이냐 아니냐 하는 걸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어떤 책은 갑자기 교육학 개론 나오고 뭐 행정 먼저 나오고 심리학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교육과정 나오고 막 이런 책들이 있다. 순서가. 그런 책은 좀 가짜에 교육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거라고. 근데 대부분 다 역사 철학하고 그다음에 심리학 사회학. 이건 바꿔도 관계없지만 또 심리학 이제 수월하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교육 과정과 교수 방법과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행정 영역 요것은 순서가 그렇게 맞아야지 요 순서에 맞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써놓은 책은 뭐 비교적 교육학을 좀 아는 사람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제 무방합니다. 무방한 이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교육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또 많아서 뭐 자기가 편한 대로 막 써놓은 경우도 있다고. 근데 행정 경영은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 행정에는 철학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심리학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교육 과정에 관련된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거는 교육학을 이제 다 공부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는 게 더 좋다 그래. 그럼 이제 더 쉽죠. 근데 뭐 행정이 워낙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부가 이제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그런 순서대로 하면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교육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순서가 돼. 그래서 우리 항상 교육학은 개론 먼저 기초가 되면 개론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강론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을 해준다. 근데 시험은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 강론에 해당되는 영역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요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아예
이거부터 막바로 들어갈 거예요. 교육 과정, 그다음에 교사 학습 이런 평가, 그다음에 행정 영역을 이제 더 중점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요 영역을 이제 할 거다. 뭐 어차피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교육학이 어느 조금은 이해됐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할 거지만 1월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린다고. 특히 교육 과정이나 방법을 할 때 이걸 안 하면 대단히 이제 곤란을 느끼는, 어려워,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개론의 영역과 강론의 영역. 개론의 영역은 항상 역사,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이 세 가지 영역이 가장 기본이 되고, 이건 주로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뭐 직접 교사가 심리학 지식을 많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회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육 철학이 뭐 능숙하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교육을 보는 하나의 기본적인 시각을 형성해주는 한 틀이다. 그러니까 교육의 현실을 보는 하나의 이론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이 역사, 철학, 심리학, 사회학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내 교과를 어떻게 내용을 편성을 해서 어떤 방법을 가르치고 평가하고 이런 활동을 좀 더 제도하기 위한 그런 틀은 뭐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요 강론의 영역이다. 그래.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면 교육학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도대체 교육학 1번 문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교육 과정에 해당된다,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도대체 무슨 영역에 해당되는 거냐. 심리학이나 올해 이제 심리학이 나왔잖아요. 지능, 다중지능이 나왔는데, 그러면 다중지능 탁 심리학의 지식이고 가든의 다중지능이다 하는 걸 끌어내서 그 방해, 여러분 우리 인지구조는 나중에 심리학이 사겠지만 우리 인지구조는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 영역으로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지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비슷한 내용은 같은 방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심리학에 관련된 방, 철학에 관련된 방, 뭐 방법에 관련된 방이 따로 있대요. 근데 그건 몰라. 우리 뭐 어떻게 뇌를 우리가 해본다고 이제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심리학을 배우면 심리학에 관련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한대요. 그다음에 그 방에도 또 작은 방들이 물론 또 나눠져 있겠지. 심리학 중에서도 행동주의 심리학에 관련된 이론을 배우면 거기에, 그다음에 인지주의에 관련된 심리학 이론을 배우면 그 심리학의 방에 인지주의에 해당되는 방.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되면 우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데 이제 사람의 이름을 이제 새로 듣잖아. 어떤 이름을 들으면 이름을 넣어주는 또 방이 따로 있대요. 이름. 그러면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방들이 팍 나서 그 방에다가 잘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끌어내면 요것은 교육 과정에 관련된 영역이구나. 요건 이제 심리학에 관련된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끌어내면 금방 이제 해결을 되죠. 두 번째 문제 같은 올해 문제, 교육 과정에 관련된 거잖아. 타일러 거, 다 타일러 거거든. 이 뭐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뭐 가능성의 원리, 이런 것은 도대체 이게 뭐냐,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에다가 잘 지식을 이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잘 인출을 해서 그걸 적당하게 쓰면 공부가 효과적으로 되는 이제 그런 하는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 그래서 나는 항상 공부할 때는 이게 지금 어느 영역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줘라 그래.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돼, 이게 좀 어디냐, 뭐냐, 뭘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잘 필요한 그런 방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습관. 이제 공부 방법.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인지 전략이라고 한다고. 인지 전략. 이것도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인지 전략. 인지 전략을 이제 잘 쓰면, 인지 전략은 지능하고 관계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처리하는 나름대로의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잘 이제 맞아야 돼. 이제 우리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줘야 돼.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교육학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을 나중에 지도할 때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기법, 기술 이런 걸 배우는 것이 교육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용 시험에서 비교과든 교과든 다 뭐를 기본적으로 봐요? 교육학을 보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보겠어?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교육학을 왜 봐?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왜 교육학을 보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교육학하고 수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잖아? 교육학하고 보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보건하고 좀 상관이 있어요. 이런 건 좀 상관이 있죠. 이런 건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왜 하느냐. 왜 그러냐면 그런 자기 분야의 교과 내용을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잘
조직에서 전달할 거냐. 그다음에 그럼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거냐. 이런 것이 교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19세기부터 서양에서부터 교직 과목으로 이제 교육학을 배웠던 그런 역사가 있어. 우리나라는 이제 개화기 때부터 이런 걸 이제 배웠고 그래. 자,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좀 그려줘. 그래서 이제 일부러 컬러풀하게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컬러풀하면 이제 기억이 또 잘 되잖아요. 잘 이해해줘. 근데 가끔씩 물어보니까 교육학이 어느 영역을 어떻게 된 개론이 해당되는 게 뭐냐, 강론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그다음에 개론을 먼저 하고 강론을 하는 게 순서다 그래. 자, 그래서 이제 했던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뭐 이건 했던 뭐 기초 과정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은 4개월 정도 할 거고 그다음에 7, 8월은 이제 이걸 응용하는 단원별로 문제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봐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 쓰는 연습들을 물론 이때도 중간중간 할 거지만 해서 요게 이제 했던 핵심은 요거니까 요게 이제 핵심 아니야. 요걸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나중에 11월 달에 시험장에 가서 교육학을 이제 효과적으로 점수를 맞느냐. 만족스러운 점수를 맞느냐 이런 게 만족스러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다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과목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보건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점수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꼭 어떤 점수가 꼭 훌륭한 점수다 하는 건데 그렇진 않아도 몇 프로를 맞아줘야 돼. 교육학에서 한 90%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90% 그렇죠. 한 17점 내지 18점은 맞아줘야지 어느 과목이 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열심히 1년 동안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해주면 뭐 돼요. 안 될 리가 없어요. 다 됐으니까 또.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봅시다. 내용은 우리 기초편에서는 앞에 20페이지에 보면 핵심 키워드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각 단원을 하기 전에 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은 뭐다 하는 것을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공부해야 돼. 이 단원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영역은 뭐고 자주 이제 출제 같았던 것은 뭐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는 게 공부하는 쉬운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뭐 심화 과정도 그렇게 하고 단원별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앞에 교육학 개론은 뭐 사람에 따라서 하는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이 뭐냐 이런 문제를 개론에서 다룰 건데 여기서는 첫 번째 교육의 이해 단원에서는 어원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제 조건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의 전제 조건이 뭐냐 이런 것을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4가지 있죠. 미성숙성, 가소성, 의도성, 가치 지향성. 요 중에 아마 이제 가소성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제 교육과 비슷한 개념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조심해서 써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훈련과 교화 이런 개념. 이건 교육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잘 혼돈하기가 쉬운 그런 용어가 훈련과 교화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교를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의 정의는 뭐 이렇게 무슨 정의에 해당되는 게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용어들 규범적 정의, 기능적 정의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규범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기능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런 용어만 알아두면 돼.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논술에서 하고 이제 관련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조작 정의가 있고 일반적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교육의 정의는 규범적 정의 혹은 기능적 정의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조작적 정의 또 일반적 정의 이렇게 정의를 이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런 이제 용어들 특히 이제 조작적이라고 한 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작적. 그다음에 피터스건 중요해요. 피터스건은 뭐 한번 시험에도 나왔지만 교양교육이 자유교육이 피터스는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자 요번은 교육의 개념 성립 조건으로서 3가지를 제시합니다.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 이것 우선 용어가 중요하죠. 규범이란 말, 인지적 하면 뭐 이런 거죠. 지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과정적 준거. 그래서 이런 이제 용어. 그래서 요번은 좀 몇 가지 이렇게 관련시켜서 교육학 개론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양교육사에서도 나올 거고 철학에서도 나올 거고 교육 과정에서도 나와요. 그만큼 이 피터스라고 하는 분은 교육학의 여러 가지 영역에 걸친 그런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피터스는 이름이라도 우선은 꼭 알아두고 그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반드시 3가지 준거 기준이 부합돼야 된다. 기준에 부합돼야 된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관의 유형에서는 교육관
관은 관점이란 뜻이죠. 뭐 철학관, 인생관 뭐 이런 말 쓰잖아. 그래서 이 관이란 말은 관점, 영어로 하면 이제 뷰 포인트 관, 뭐 무슨 관 하면 뭐를 보는 뭐 시각, 관점. 그럼 교육을 보는 관점은 아주 다양해요. 철학에 따라서, 심리학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나눠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중에서 용어 그 중에서 아마 도야 이런 건 중요해. 도야로서의 교육관. 이게 형식도야라는 뜻인데, 발달 그러면 이제 루소 같은 사람이고, 성장 좀 알아둬야 되고, 성장, 이때 성장은 이제 경험의 성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경험의 성장이다. 그다음에 심성계명 그러면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 심성계명. 눈을 뜬다. 그래 마음의 눈.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졸고 있는 영혼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한다. 이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교육관에서 비롯된 것이 심성계명설. 뭐 최고는 이제 피터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아실현은 많이 들어봤죠. 자아실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제 발휘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교육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을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관점을 통해서 교육의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형태 분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얼마나 형식을 갖추었느냐, 목적이 뭐냐, 장이 어디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교육의 개념은 교육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냥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런 용어들만 나눠주면 돼. 그다음에 기타 이제 교육의 여러 형태인데 뭐 평생교육 과거에 이제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잘 안 나오는 용어고 전인 교육은 꼭 알아둬야죠. 전인 교육은 하나의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전인 교육, 뭐 대안 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이런 용어들만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개론에서는 그렇게 뭐 아주 비중을 두고 공부할 영역은 제일 중요한 것은 피터스 거 왼쪽에 20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개론은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는 것이 개론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내용에 이제 들어갑니다. 쫙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교육학 공부의 이제 시작입니다. 교육학 공부. 자, 1단원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할 건데 교육의 기본적인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이해, 이게 바로 이제 단원의 1단원인데 근데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정의하려고 하면 미국 뭐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니면서 교육학 개론 시간에 뭐 어원도 분석을 해보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누구도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막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교육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그 쓸데없는 사람들 잔뜩 외워두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이제 글을 쓸 때는 또 공부할 때는 또 얘기를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한다든지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연역적인 방법이 좋아요, 아니면 귀납적인 방법이 좋아요?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쭉 해요. 쭉 하고 나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귀납적인 방법이고, 먼저 결론을 얘기해 놓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연역적이다 그래. 우리 논술을 쓸 때는 귀납적일까 연역적이어야 될까요? 연역적이어야 돼. 연역적이어야 돼. 결론을 해놓고 이게 여러분 기회의 원리가 뭐다 해놓고 이제 그걸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 이런 게 더 일반적이다. 뭐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 야, 결론부터 얘기해봐. 결론부터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가 많어. 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딱 자기 핵심 얘기를 먼저 해놓고 나서 뭐 구체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학은 귀납적이에요, 연역적이에요? 과학은 귀납적일까 연역적일까? 귀납적이지. 과학은 구체적인 사례를 증명해서 그거 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것이 귀납적인데, 이제 공부는 연역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뭐 어원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얘기하는 것을 다 종합을 해서 교육은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되게 논술에 가끔 이제 쓸 수도 있어. 서론 부분에 아니면 뭐 결론 부분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니까 교사는 이런 능력과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용어. 이게 바로 이제 교육은 뭐 하는 거다. 이러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먼저 책을 한번 볼까? 자, 이 25페이지에 보면 요런 사람들은 알아두어요. 요런 사람들은 25페이지에 규범적 정의의 2번에 보면
이번에 봐요. 예, 칸트나 루소, 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지. 칸트는 철학에서 뭐 거의 현대 철학의 이제 아버지고, 그다음에 루소는 현대 교육의 근현대 교육의 아저씨쯤 될까? 하여튼 루소를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현대 교육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분이 이런 사람이 뭐라고 교육을 얘기했냐면, 칸트는, 물론 칸트는 교육학자는 아닌데,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교육은, 아니, 사람은 교육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 사람한테만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개 이런 데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루소바의 같은 맥락에 루소의 영향을 받은 게 칸트니까. 그러니까 루소는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자라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된다. 같은 얘기죠.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건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교육이다. 그래, 교육이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인간 형성의 일이다. 인간이 되는 거, 형성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되는 거. 그럼 사람이 되는데 뭐 많잖아. 먹어야 되고 뭐 자야 되고 뭐 누구 만나야 되고 별짓 다 해야 되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교육이다. 그래, 교육이다. 이런 말은 여러 이제 정의하는데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사람답다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요건 요렇게 약간 분석을 해볼 필요 있죠. 사실은 요 말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해요. 교육학은 다 요걸 설명하는 거라고. 요 논리를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를 대서 논의하는 것이 원래 교육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만큼 교육학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육이 뭐냐? 그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뭐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해보면 요때 사람과 요때 사람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겠지? 사람은 사람답게 하는 거니까 요때 사람은 아직은 사람이 덜 돼 있고 덜 사람다운 사람이고, 요거는 좀 더 높은 사람이고, 요걸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요거는 애고 요거는 어른이고, 그런 얘기야. 애를 어른을 만드는 거. 아이들이고 요거는 성인들이고.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훌륭한 성인, 어른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고 또 요 아이는 아직은 뭐하다? 아직은 좀 부족하잖아요. 뭔가 좀 부족하고 뭐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뭔가 좀 부족한데, 요거는 좀 더 성숙된 그런 사람이죠. 이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되게.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다. 근데 이거는 이러면 사람이 될까? 그냥 애를 낳아서, 여러분 아직 애를 안 낳았으니까 애를 낳아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안 돼요. 애를 낳아서 그냥 버렸어. 산에도 버리고 저 동굴에도 버리고 그러면 걔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나중에 부모 찾아올까요? 부모 찾아오지 않는 사례가 많아요. 그게 무슨 사례냐면 야생아예요. 야생아. 유명한 예를 하나만 들면, 옛날에 1920년대 프랑스 선교사인 씩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이제 시골에 선교 활동을 가서 그 동굴에서, 늑대 동굴이죠. 늑대 동굴에서 늑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봤는데 두 늑대는 사람하고 좀 비슷해서 하나는 이제 아말라 까말라 이름 이제 붙였는데 한 2살 정도, 하나는 5살 정도. 2살 정도는 이제 금방 죽고, 5살 아이는 나중에 파리에 와서 한 7년 동안 이렇게 교육 받았다고. 근데 그게 사람이었어요. 한 5살 정도 먹은 애가 사람다운 구실을 전혀 못하죠. 늑대하고 똑같았다고. 그런 사례들이, 그걸 우리 일명 야생아라고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어디 속에 있을 때만이,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때만이 사람으로 돼. 사람은 사람의 무리 속에 태어나서 사람의 무리 속에서 자라서 영향을 받았을 때만이 사람으로 된다, 그래. 근데 그 영향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키우려고 하는 노력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애를 낳아서 방치해 놓으면, 같이 산다고 해도 그냥 옆방에 방치해 놓으면 걔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된다고. 전혀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못 해요. 결국 사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 무리 속에서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의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라.
그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요 아이한테 뭐를 가르치고 어느 단계에서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시기,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총체하는 그러한 논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러면 교육학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한테 이 사람이 뭐를 가르칠 거냐? 뭐 교육 과정에 되는 거고,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것은 또 평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떠한 제도와 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키울 거냐 하면 제도 행정이 되는 거고, 이게 다 교육학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논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접근하는 것이 교육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별거 아니야 교육학은. 그것을 요새 이제 가장 이런 활동을, 이런 일을 가장 제도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 가정, 사회, 직장, 군대, 학교? 학교지.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 교육의 중요한 장이, 물론 1차적인 장은 가정이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에 초점을 두고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이제 비중을 두는 거죠. 근데 학교 교육도 사실은 이렇게 제도화된 것은 얼마 안 되거든. 18세기, 19세기 이제 산물이니까. 그래서 요거 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답이 돼요. 뭐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니, 뭐 미성숙한 아이를 뭐 사회 문화를 전달해서 어떻게 그 쓸데없는 그런 게 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잘 이해해 주면 돼. 이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이다. 그건 누구한테만 필요하다? 사람한테만 필요하다. 그건 이제 이런 건 이제 칸트 같은 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안 됐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을 서론했으면 되잖아. 아, 칸트는 교육을 뭐라고 했고 루소는 뭐라고 했으니까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먹으면. 근데 우리 교육학 논술은 뭐 그렇게 첫 번째 서론에다가 뭐 유명한 사람의 뭐 글을 인용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 쓰게 되면 이런 거 이제 써버리면 이제 좋은 이제 글이 된다고. 자, 그러면 요거 사람은 사람답게 한다, 인간은 인간답게 한다, 혹은 인간 형성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걸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 곧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래.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얘는 뭐다? 얘는 이 사람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뭐라고 한 거냐면 미성숙하다 그래. 미성숙. 그러니까 미성숙은 교육의 전제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미성숙하다. 미란 뜻은 이게 무슨 미인가 이거? 무슨 미? 한자 잘 모르죠. 한자 세대가 아니라 아직이란 뜻이라. 아직 뭐하다? 성숙돼 있지 않다. 아직. 근데 이게 아직이란 말은 아직 성숙돼 있지 않다. 뭐 여러분도 그렇죠. 아직은 교육하기 충분히 안 돼 있잖아. 아직은. 그럼 이걸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젠가는 잘 될 거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적극적인 가능성을 얘기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라고 한 말을 쓸 때는 조심해서 써야 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미성숙하다 한 말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성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는 성숙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미숙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이 성립됐을 때 전제가 됐을 때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미성숙된 사람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 여러 가지 노력 뭐 이런 걸 통해서 뭐하러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그 존 듀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책에 보면 22페이지인가? 22페이지 존 듀 거 있잖아요. 존 듀라고 말해. 그러니까 존 듀가 쓴 유명한 책이 민주주의와 교육이라고 한 책인데, 이 책의 맨 앞부분에 보면 미성숙성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담당하는 아이들은 이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특히 이제 중등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어느 단계에 있는 아이들, 아직은 한참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뭐 저들은 다 뭐 성숙했다고 다 잘났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이 보면 뭔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럼 부족한 사람한테 뭔가 전달하고 뭔가 제시해 준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 이 얘가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성숙돼서 태어났다 그러면, 성숙돼 있어요. 다 알아.
세상 일도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만약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겠까? 신생아실에 갔는데 딱 갔더니 막 애가 막 반갑다고 인사하고 엄마한테 뭐 고생 10달 동안 고생했다고 막 인사하고 뭐 이러면 엄마는 막 놀라 까무라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하면 걔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 다 성숙돼 있으니까. 근데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아직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태어난다고.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좀 다른 말, 동물하고 비교하면 동물은 완전히 성숙하게 태어나거든. 동물 태어난 거 봤죠? 개. 집에 있는 개 봐. 개 태어난 거 봤어요? 난 우리 이제 시골 사람이라서 뭐 개 태어난 거, 염소, 소 뭐 이런 거, 돼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한 30분만 지나면 다 걸어 다닌다고. 어미 젖 빨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한테는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 없지. 결국 그러니까 교육은 누구한테만 필요하다. 그 유명한 칸트나 루소가 그랬어. 사람한테만. 왜 사람한테만 교육이 필요하다? 사람은 뭐 하니까? 태어날 때 미성숙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사람이 오묘하게 그렇게 아주 부족하게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슨 무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사람이 참 잘 태어난 거예요. 미숙하게 성숙하게 태어나면 큰일 난다고. 교사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혼자 다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이거다. 이게 바로 이 말의 첫째 조건이다. 그래.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면 교육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 가소성이란 말. 가소성. 영어로 플라스틱이란 말 알지? 플라스틱 말잖아. 요새 뭐 여기 플라스틱 뭐야 이게? 여기 어디 플라스틱 어디 있나 주위에? 그 의자 같은 플라스틱이네. 그렇죠? 플라스틱이란 말이 뭐야? 영어의 플라스틱하다. 플라스틱. 변형 가능한. 우리 인류 문명사를 보면 옛날에 돌을 갈아서 막 이렇게 물건 만들고 그런 시기를 무슨 시기? 여러분 한국사 했으니까 다 알지. 무슨 시기? 석기 뭐 구석기 신석기 석기 시대에 돌을 깎아서 뭐 칼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다가 이제 무슨 시기로 전환이 돼? 철기 시대. 그럼 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에는 뭔가 물건을 만드는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잘 만들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근대 오면 무슨 시기? 플라스틱 시기. 이게 만들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그렇죠? 석기나 철기는 좀 어렵잖아. 근데 요거는 아주 변형 가능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능성이라는 말은 뭔가 변형 가능하다, 변화 가능하다. 뭐에 의해서? 인간은 뭐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해?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인간은 변화 가능. 그러니까 환경에 의한 변화 가능성을 가소성이다. 그럼 사람은 이렇게 돼가는데 뭐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냐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물론 이제 환경도 뭐 자연적인 환경도 있고 또 요새 더 중요한 거는 사회, 문화적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해. 그렇죠? 사회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 자, 미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일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천연 자원의 물리적 자연 조건의 차이가 아니고 무슨 환경? 특히 이 환경에서는 이런 거. 사회, 문화적인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영향을 받으면서 생각도 하고 살고 하여튼 다 그래. 모든 게. 이걸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동물은 인게 없잖아요. 동물은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요 환경에 의해서 뭣도 달라진다. 이래 사고 이런 것도 달라져요. 생각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새 이걸 구성주의라고 한다고. 그 구성주의 이런 거예요. 구성주의는 사회 문화에 따라서 사고 양식이 생각이 달라진다. 이게 구성주의거든. 이게 이제 비거축의 구성주의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구성주의라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특히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환경들을 중시하지. 한국 사회,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과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 다 아니 봐. 똑같은
유전적인 한국 사람으로서의 한민족으로서의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한국에서 자란 거하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다 다르잖아.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똑같은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다른 것은 뭐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거, 또 제도적인 거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거. 물론 제도 여기에 속하지. 그만큼 그런 이제 환경에 의한 변화가 특히 인간은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된다. 자, 좀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이런 환경이 영향을 줌으로써 이렇게 돼간다 그래. 그러니까 환경에서 변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안 변해. 그러면 교육은 무의미하지. 그러니까 사회는 또는 성인들은 아이들한테 무슨 환경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좋은 문화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제공해야지. 가정에서부터 사회 또는 학교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뭐에? 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결정적이다 그래 인간은. 이걸 떠나서 생각할 수도 없고. 발달도 영향을 준다고. 발달, 특히 이제 인지 발달 이런 게 다 무슨 주의? 구성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주의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구성주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가소성 용어 좀 알아둬요. 가소성, 뭐에 의한 변화 가능성, 환경에 의한 변화 가능성. 인간은 그런 변화 가능성이 있을 때만이 교육이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환경을 주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한다 그러면 뭐 교육은 필요 없지 뭐. 필요 없지. 그렇죠? 필요 없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요게 이제 요걸 되는데 요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행해졌을 때만이 그건 교육이라고 본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 변화는 그러니까 애가 자연 발생 아무것도 영향 안 줬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변화됐다. 그건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잖아. 나쁘게도 좋게도 아니면 뭐 개같이 될지 소같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렇게 변해졌을 때 바로 교육이다 그래. 그러니까 항상 부모나 교사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다. 얘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훌륭한 사람이 아마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건 교사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만이 그건 교육이라고 봐요. 근데 이 마음속에 너 좀 나쁜 놈이 되라. 너 좀 나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 아이한테 뭘 줬다고 하면 그건 교육이 아니지. 항상 교육은 항상 무슨 의도? 좋은 의도. 요걸 이제 가치라고 한다고. 가치. 그러니까 교육은 주체와 객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주체라고 하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당사자를 객체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누가 주체?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누가 주체가 돼야 돼? 교사죠. 교사. 객체는 학생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 요새 이 현장들이 웃기게 되는 논리인데, 자, 교사와 학생은 동등하다, 평등하다? 교사 학생이 평등한가? 평등할까요? 아니 교사는 나이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고 성인이고 애는 아직은 부족하잖아, 미성숙하잖아. 근데 어떻게 동등한? 물론 이런 면에서는 동등하지. 어떤 면에서는 동등해? 교사 학생이? 어떤 면에서는 동등해? 하나의 인격체로서는 동등하지. 그렇죠. 하나의 인간적 가치로서는 동등하지만 교육적 관계에서는 분명히 요 사람한테 뭔가 야단도 쳐야 되고 뭔가 전달도 해야 되고 제시도 해야 되고 하는 게 교육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지위가 불평등한 관계예요. 근본적으로. 이 평등한 관계에서는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고. 대등한 관계에서는 온전한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기 어렵다고. 근데 우리는 맨날 이제 평등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은 평등하니까 뭐 또 어떤 일에 학생도 참여시키고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데도 참여시켜? 이 말이 안 되지. 그 과정을 결정하는 건 누가 돼야 돼? 교사가 해야지. 뭘 가르칠 거냐, 어떤 방법을 가르칠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것은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지 알아요? 권리야, 권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교권이라고 한다고. 교권. 내용 결정권, 방법 결정권, 평가권. 이 세 가지를 교권이라고 그래. 내용을 얘들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결정한다고? 그게 교육이야. 그 다음에 방법. 내용과 방법과
평가. 이런 것은 고유하게 교사가 가져야 될 권리다. 그래. 그걸 교권이라고 한다고. 교권. 이런 건 침해가 되면 안 되지. 부모로부터 침해돼도 안 되고, 국가로부터 침해받아서도 안 되고, 학생들한테 침해받아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데 우린 잘못 생각하면 다 평등하니까 모든 일에 다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부모들 참여시킨다 하는 건데, 참여시키는 건 좋아해.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돼? 교사가 해야지. 그러니까 교사는 전문가지.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다 평등하다 해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면장인 것 같아.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거는 주체와 객체의 의도인데 누가 중요하다? 이 주체가 객체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만이 교육이다. 그래. 그런 뜻이. 그러니까 교육은 항상 의도적인 노력 속에 이루어진다고.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전체도 한국 사회 전체를 봐도 이 한국 사회는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이 어떤 사람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뭔가 만들어져 있지. 학교도 다 그런 것이 온지 그래. 그만큼 사회 전체가 또는 개인이 다 뭐가 중요하다? 의도가.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그건 교육이 아니다 그래. 항상 의지가 중요해. 의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의도 속에는 항상 얘가 어떻게 변화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항상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전제로 해. 지금보다 나빠졌다. 교육받았더니 나빠졌다. 그건 교육이 아니지. 지금보다 더 부정적으로 했다. 그건 교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가치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다 하는 말은 좋은 사람을 얘기하죠. 너는 어떻게 사람답지도 못하느냐. 사람답지도 못한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비하하는 말이지. 근데 참 사람답다, 훌륭하다 이런 말은 곧 좋은 사람, 곧 그걸 이제 가치 그래. 가치라는 말은 좋음, 훌륭함 이런 것을 가치. 그러니까 교육은 항상 교육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 가치 중에서 특히 어떤 가치를 중시하냐면 도덕적 가치가 아무래도 더 좋죠. 이제 가치에는 종류가 많아요. 뭐 신체적 가치, 도덕적 가치, 지적 가치, 사회적 가치, 뭐 예술적 가치 여러 가지 이제 가치가 있지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도덕적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인격적으로 잘 되어 있다든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 그러니까 교육은 이런 걸 하는지 가치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 가치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사람 자체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고 항상 뭔가 좀 좋은 거, 훌륭한 거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 활동이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자체가 다 뭘 포함하고 있냐면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 가치적으로 훌륭한 사람. 특히 그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적으로 훌륭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렇죠. 우리 옛날 유교 시대 뭐 유교가 지금 뭐 비판을 받지만 뭐 군자, 성인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냐면 도덕적 가치.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이해하는데 가장 전제가 되는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교육이란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란 말이.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이 두 가지다. 미성숙과 의도성 이런 걸 전제로 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용어들 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이 뭐라고 볼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든지 인간 형성의 일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는 거의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들 다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요 말은.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근거로 대라. 네 혼자 주관적인 생각이 그게 아니라 누구 얘기가 이제 이런 말을 잘 포함하고 있어요. 칸트라든지 루소 이런 위대한 칸트 루소 되면 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고 교육에서는. 칸트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면 루소가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이제 하나다 그래. 그래서 그런 이제 용어들 좀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런 이 교육이라고 한 말 지금 의미는 대충 이제 이해가 되겠죠. 뭘 얘기하는지 이런 말과 유사하긴 한데 다른 거 이런 말이 바로 이제 훈련이나 교화 이런 뜻입니다. 근데 훈련이란 말 이런 운동선수 훈련시킨다, 운동선수 교육시킨다 이런 말은 전혀 다르다 그래. 그래서 훈련이란 말은 특정한 기능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제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특정에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이에요. 기능이나 기술 전달하는 중립적, 가치 중립적인 활동이 훈련이라는 뜻이고 훈련. 운동선수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는
특정한 기술, 기능만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둬요. 전달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목적이 안 돼. 운동선수가 뭐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뭐 필요한가? 운동선수는 자기 포지션에 맞는 역할만을 충분히 수행하면 돼. 그게 꼭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훌륭한 기술이나 기능만을 전달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전달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훌륭하게, 바람직하게, 가치 있게, 좋은 사람을 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훈련과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개념만 먼저 봐요. 그다음에 교화라는 말은, 교화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식화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교화 그래. 교화. 그러니까 특정한 이념을 주입하는 거. 특정한 이념을 주입하는 이런 일을 이제 교화, 그런 말을 씁니다. 교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이념을 주입하다 보니까 꼭 좋게 변한다,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없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지. 특정한 잘못된 이념,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주입받는 그런 활동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훈련과 교육은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인데, 그 말을 23페이지에 보면, 2번에 보면 교육과 훈련의 관계 거의 설명이 되어 있죠. 그 피터스 거는 좀 잘 알아둬요. 피터스는 훈련은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 방식을 길러주는 것이고, 교육은 보다 넓은 의미의 신념체계. 신념체계라는 말은 우리 사고체계를 다루는 일이다. 즉 교육은 인간의 신념체제의 변화, 전인적 변화, 지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가치 지향적인 활동인데 비해 훈련은 제한된 기술의 연마, 인간 특성 일부의 변화, 기계적 학습의 강조, 뭐 이런 건 나중에 할게.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적. 그러니까 꼭 바람직하게 변한다, 이런 것을 전제하진 않아요. 훈련이라고 말 속에는. 그다음에 교화, 그러면 교화는 원래 종교 정치 이런 데서 나온 건데, 1번 봐요. 교화, 인독트리네이션 그러는데, 선각자에 의한 대중의 감화, 목사나 신부 그리고 성녀들이 교도들을 교육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여러분도 교회나 뭐 성당 이런 데 나가 보나요? 뭐 가면 교화지? 내가 배워야 될 것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특정한 어떤 종교의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받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화다. 그러니까 이 교화 속에는 뭐가 이제 무시가 되냐면, 뒤에 나중에 피터스가 나오겠지만, 교육받는 사람의 뭐가 무시가 돼? 자발성, 이런 게 이제 무시가 된다고. 자발성. 그 밑에 봐요. 밑에 것 좀 알아둘까? 2번은 교육적인. 그러니까 교화란 말이 원래 종교나 정치적인 분야에서 나왔던 말이 이제 교육적인 의미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쓸 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 하면 교화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학습자에게 받아들이게 하거나, 타당하지도 않은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학습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태세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내용이지만 학생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이제 교화다. 그렇죠. 교화다. 그럼 교육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을 다 배제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육과 비교가 되는 그런 개념이 교육과 이제 훈련이다. 그래, 교화. 그래서 피터스 이따 얘기하면 특히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대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말은 교육이라는 말과 대치되는 개념도 아니고, 교화도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서도 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과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터스 하면 금방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 그렇게 하고 뭐 한 50분 정도, 1시간 하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